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각 콘텐츠 문화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디자인 애니메이션 학부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강좌는 시각예술 디자인 분야의 초년생들을 위한 전공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isual Culture라고 하죠, 영어로.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시각적인 문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시각 문화는 시각적인 현상과 문화적인 현상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즉, 시각작용과 관련된 모든 문화적인 양상을 말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근대 인문학자 루돌프 아른하임에 의하면 인간은 약 70%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시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어로 비주얼 이미지죠, 그렇죠? 현대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시각적인 문화 현상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5가지 감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시각이야말로 가장 정보를 습득하는 데 유용하고도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감각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루돌프 아른하임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Art and Visual Perception. 네, 그것은 책 이름이죠, 그렇죠? 루돌프 아른하임은 원래 독일 태생이죠. 독일 베를린 태생인데 철학을 공부하고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통치를 피해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영국으로 비진했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미술 이론 쪽에서는 많은 어떤 책을 남겼죠. 미술 이론에 있어서, 근대 미술 이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문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루돌프 아른하임을 비롯해서 근대 학자들이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뭐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The Visual 시각과 The Culture 문화의 합성어라고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각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의식하고 또 탐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까지는 그렇죠? 인류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근대 인문학에서 그렇죠? 뭐 인문학에 한정 지을 수는 없죠. 뭐 사회학 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영역을 초월해서 컬라보레이션을 해서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이제 시각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이죠. 이 시각 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미국의 미술사가 엘퍼스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The Art of Describing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고찰하고 세상을 보여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 시대의 문화라는 의미로 시각문화, Visual 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Visual Culture는 이제 영어고 또 엘퍼스라고 하는 미술사가 연구자도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네, 스베틀라나 엘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미술 역사가 교수이면서 작가이고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전문 분야는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회화이고 1984년에 Describing of Art라는 글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던 미국 예술 역사가입니다. 네, 이어서 시각문화의 탐구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문화의 탐구 영역, 즉 연구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하는 자세, 연구하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 자체를 강조하는 연구입니다. 인간의 인지수단으로서 시각 능력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시각 문화를 시각 이미지와 기존 미술 영역이 좀 더 다양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의 연구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시각문화를 인식하고 사회현상으로서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입니다. 이 경우는 시각문화가 이제 미술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통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네, 시각문화를 연구하는 자세와 관점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시각과 문화를 통합하려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실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의 시각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시각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지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의미 차원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문화 연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각을 강조하는 연구, 또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 그리고 시각과 문화를 통합하는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연구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 실제로서 시각 문화의 현상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시각 이미지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을 감각, 즉 시각이죠. 시각 영역 위주로 보는 모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복합 학문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포스트 모던의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던의 관점에서 포스트 모던의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시각문화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시각문화라고 하는 것이 제기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문화는 1990년대 이후에 서구의 미술사학자들이 발견한 하나의 연구 범주라고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 중에서 우리의 시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양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연구의 범위가 종래의 고급 미술이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시각 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대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연구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산과 소비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각 문화 생산의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워커와 채플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의 예술창조산업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각문화 생산의 네 가지 영역을 이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각문화를 문화적 생산의 영역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술 영역, 순수 미술입니다. 그리고 공예와 디자인 영역, 응용 미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전자미디어 영역,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공연과 스펙터클 아트 영역, 미술과 음악,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하는 영역이죠. 이런 어떤 네 가지 영역에서 시각 문화가 생산되고 있다. 시각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워커와 채플린이라고 하는 두 교수, 영국 런던의 미들섹스 대학이라고 하는 예술 계열이 매우 발달한 대학이죠. 이 대학의 교수가 발행한 책입니다. 책 커버입니다. 여기에 비주얼 컬처라고 하는 타이틀이 보이는데요. 시각 문화죠. 아마도 이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번씩은 이제 자료로 사용하는 책이 되겠죠. 이 책을 우리말로 한다면은 시각 문화 개론 정도가 되겠네요. 네. 영국은 그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죠. 기계를 이용한 합리적인 생산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는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공산품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각 문화라고 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책에서 그 워커와 채플린이 쓴 책이죠. 여기에서 그 문화적인 생산의 영역에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주얼로 나타낸 것이죠. 보면 일반적인 생산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그 내부에 문화적인 생산의 영역이 있고, 이 문화적인 생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 공예와 디자인, 매스미디어와 전자미디어, 공연예술과 스펙터클 아트,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각문화, 비주얼 컬처의 영역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생산 영역 안에 있다. 이 문화적인 생산에서 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생산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생산과 소비, 문화 생산과 문화 소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비주얼 컬처, 문화, 시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농산품 이런 생산의 영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면 그 워커와 채플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각 문화 생산의 네 가지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술 영역이라고 하는 것. 주로 이제 보면 순수 미술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건축도 있고요. 회화, 조각, 판화, 소묘, 혼합 미디어, 설치 미술, 포토텍스트, 아방가르드적인 영화, 실험적인 영화죠. 그리고 비디오, 실험적인 비디오, 건축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공예 영역에는 도시 디자인, 상업 디자인, 기업 디자인, 로고와 심벌, 공업 디자인,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의상과 패션, 헤어스타일 디자인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신체 장식, 문신, 타투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도, 조경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공예 디자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제 두 번째 영역이다. 옆에 보면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이제 미들섹스 대학의 예술창조산업학부 학생들이 이제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재직했던 대학이죠, 그렇죠? 그 대학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각문화 생산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세 번째, 매스미디어와 전자미디어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과 라디오, 위성방송, 광고와 프로파간다, 엽서와 복제 그림, 도판이 실린 책, 잡지, 카툰, 만화책, 신문, 멀티미디어, 인터넷, 가상현실, 컴퓨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영역인 매스미디어와 전자미디어에 속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연예술과 스펙터클 아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미술인가, 시각예술 쪽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미술과 미술 외의 다른 예술 영역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대 미술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연극, 연기, 제스처, 보디랭귀지, 악기 연주, 댄스, 발레, 야외극, 스트립쇼, 패션쇼, 서커스, 카니발과 페스티벌, 시가행진, 퍼레이드,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 음향쇼, 빛의 축제, 불꽃놀이, 조명과 네온 사인, 록과 팝 뮤직 콘서트, 파노라마, 인형극, 대단히 그죠? 넓은 영역이 미술과 시각 예술과 협력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 문화를 생산하는 영역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자료 또한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 예술창조산업학부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각문화 생산의 네 가지 영역을 영국의 예를 보면서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워커와 채플린이 재직했던 그 대학의 어떤 그 학과 전공들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분류되는 그 시각 문화는 인간에 의해 창출되는 모든 시각적인 문화 현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다른 감각에 비해서 시각의 우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시각 문화는 사회적 맥락성이 중요하다. 맥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맥락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어 문장 해석을 할 때도 문장과 문장들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아마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네. 이 시각 문화라고 하는 같은 현상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의미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시각 문화에서는 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하다. 좀 전에 보았던 그 네 가지 그 사례 중에서 보면 매스미디어와 전자미디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생산 영역에서 거기 보면 뭐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뭐 이런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문화는 다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정말 다양한 학문이 같이 참여해서 현대의 시각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인간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또 미래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죠. 다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콜라보레이션 하는 의미에서 뭐 음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미술 주변의 다른 예술 영역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다학문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한 이론적으로 미술사, 사회학, 미학, 철학, 심리학, 나아가서는 뭐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 연구 자세까지도 다 포괄하는 어떤 다학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문화 연구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텐츠의 표기부터 먼저 볼 텐데요. 콘텐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원래는 이제 컨텐트죠. 컨텐트. 뜻은 내용물, 내용, 목차 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콘텐츠라고 하는 츠가 붙을 때 이 영문 표기상으로는 s가 이제 붙어서 복수를 의미하는데 단수 복수 표기 체계가 우리나라 말은 영어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영어와는 좀 영어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서 어떤 의미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콩글리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관례를 고려해서 콘텐트 대신에 콘텐츠라고 하는 말을 표준어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어로 이제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컨텐트 에이전시라고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즉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콘텐츠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원래대로 콘텐츠로 표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로고가 나오네요. 영문으로 이제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컨텐트 에이전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줄여서 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카. 이 코카는 우리나라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으로서 콘텐츠 강국 코리아 실현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2009년 5월 문화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나타난
콘텐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와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란 이러한 콘텐츠에 문화적인 요소가 체화되어 있는 것, 즉 녹아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야말로 이제 시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등 이러한 콘텐츠가 디지털로서 제작되고 또 디지털로 보존되는 것, 디지털로 제작됨으로 인해서 그 활용 가치가, 활용의 용도가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그렇죠. 원본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문화 콘텐츠인데 디지털로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콘텐츠의 대부분은 디지털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죠. 물론 아날로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날로그와 함께 디지털이 병존, 공존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와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서 새로운 표현과 저장 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 문화적인 요소가 체화된 이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를 다시 한번 했죠. 거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개념이죠.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기술과 방식,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복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말한다. 콘텐츠 간의, 그쵸? 미디어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국립박물관,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에서 제작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작하고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말한다.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어떤 유물 또는 작품 같은 것들은 명백히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의 특징은 오리지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이 있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그 오리지널의 어떤 그 이미지를 뭐 책자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른 미디어로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미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엄연히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원본과 그 다음에 복제본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본 복제본의 개념이 없죠.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된 것들은 정말 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날로그 원본이 있고 요즘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 디지털로 생산되는 최근의 어떤 그 문화 생산 방식에서 볼 때 원본과 복제본의 어떤 구분이 앞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와 영상, 이 부분 다 똑같네요. 그렇죠?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이다. 매체는 미디어죠. 그렇죠? 미디어는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캔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아날로그 그 매체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매체가 많죠. 디지털 영상, 모바일 영상, 그렇죠? 이런 디지털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작물, 창작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자, 콘텐츠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저작물, 창작물이라는 말을 이미 써왔고, 이 이미 쓰고 있는 용어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단어가 이제 콘텐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 문화 산업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문화 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체로 제공되는, 매체에 실려서 제공되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뉴스 등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콘텐츠에 포함한다. 그렇죠? 뉴스도 생산품이죠. 생산된 영상이죠. 그렇죠? 뉴스라고 하는 것도. 거기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정보와 함께 어떤 그 방송사마다 어떤 그 해석이나 주관이 실려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지 그냥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팩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그런 관점까지도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뉴스 같은 것도 콘텐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북이나 인쇄 매체 등의 책에서 전달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그렇죠? 이북은 당연히 디지털 매체니까, 그렇죠? 디지털 콘텐츠이고 그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지적인 어떤 생산 결과물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쇄 매체도 아날로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적 생산의 결과물들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명한 문화 콘텐츠로는 음악, 그림, 영상, 게임 등이 있다. 음악, 그림, 영상, 게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문화 콘텐츠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더 나오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콘텐츠의 어떤 형식으로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나와서 얼마나 인기를 또 끌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에 있는 콘텐츠 관련 법률인데요. 콘텐츠는 영화, 음악, 연극, 문학,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등을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들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창조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것 가운데 주로 교양이나 오락의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한다. 교양이나 오락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주로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나 오락이라고 하는 영역,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양은 그동안 고급 문화 위주로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교양이 없는 사람 같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수준, 어떤 사람 수준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 흔히 썼던 단어죠. 그래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 문화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는 직업이나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즉 실용적인 지식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권에서는 knowledge and or entertainment, 즉 지식과 오락이라고 하는 관용구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이 참고해서 어떤 그 콘텐츠 관련 법률에다가 적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양이나 오락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콘텐츠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뉴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떤 관점, 포인트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뉴스도 교양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지식들은 교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콘텐츠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미국이나 영국은 더 먼저 발달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현대 지식산업 시대는 지적재산의 원저자, 장작자가 제공자도 함께 했죠. 원저자, 장작자, 제공자와 관련된 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확고해야지만 이런 현대 지식산업 시대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오리지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서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날로그 위주의 시대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원본이고 이것이 카피본이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시대였지만, 디지털 시대는 원본과 복사본이 어떤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그 아류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과 관련된 법률이 확고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지식산업 시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라고 하는 의미, 정의도 법률적인 해석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의존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 비용 대비 막대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지적재산의 영역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국의 산업자원으로 배타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타적 활용. 그러니까 이제 무한히 복제될 수 있는, 그것도 또한 원본과 똑같이, 오리지널과 똑같이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이 콘텐츠의 특성상, 그렇죠? 정말 이 자원을, 그렇죠?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배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배타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서는 쉽게 흉내내지 못하도록 배타적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배타적 활용이 전제되어야만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열심히 개발해서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냈는데 디지털 미디어를 이제 활용해서 하게 되죠. 근데 디지털 미디어는 아주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그것도 똑같이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도록 똑같이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로서 많은 것들을 확실히 지켜나가지 않으면 손실이 막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 시대이고 또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시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법률적,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확고한 가운데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이제 죽여주는 콘텐츠란 거죠. 이 말은 특정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는 계기를 불러오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널 판타지라고 하는 좀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있었죠. 이 콘텐츠는 소니에서 만들어지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널리 보급되어진 것인데,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그렇죠? 플랫폼이죠. 시스템,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플랫폼이 널리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 콘텐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플랫폼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파이널 판타지 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제공되는 다른 여러가지 콘텐츠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널 판타지를 소니에서 발표한 이후에 게임 콘텐츠 개발에서 많은 경쟁 회사들을 물리치고 당연히 1위로,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서는 일이 발생하였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킬러 콘텐츠 중에서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는 킬러 콘텐츠 웨어, 또 응용 프로그램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말이 좀 무시무시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 많은 사업체에서 킬러 콘텐츠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죠. 킬러 콘텐츠 하나만 나오면 뭐 회사가, 그렇죠, 급성장하게 되고, 죽어가는 회사도 다시 살아나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것들도 같이 관심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연쇄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 하나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멋진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소니사 플레이스테이션에 탑재된 킬러 콘텐츠 파이널 판타지 7의 장면입니다.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분 관심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각 콘텐츠 문화사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본 강좌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시각예술, 즉 현대사회의 시각문화를 탐구 영역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에 주로 주목하겠습니다. 시각에 의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한 전달하고 시각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긴 인류의 역사, 즉 시각문화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각문화를 본 강의를 통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전공자들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본 강좌가 전공학습이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콘텐츠 문화사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